중국은 절대 한국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직접 만든 문건 위에 붉은 도장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전면 기술, 국산화 선언, 저는 그 문서를 쓰던 당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2년 베이징, 전례 없는 기술 자립 전략이 가동됐습니다. 그 프로젝트명은 자주창신, 스스로 혁신한다는 뜻이었죠.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술 독립 계획이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한국산 반도체 기업들은 더 이상 협력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중국 내부에선 이들을 기술 의존의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의 회의실 풍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각자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속기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부, 산하반도체 정책과 소속이었죠. 15년간 중국 반도체 정책을 기획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승하는 곡선이었죠. 그 성장의 뒤편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 현황,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대체 기술 개발 현황, 국산화 추진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없다. 모든 반도체 공정, 중국산으로 바꿔라. 그 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건 국가의 수치다. 우리에게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 이제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일어서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는 절대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반도체 정책과에서도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한국산 부품 수입 중단, 2단계 중국산 대체 부품 생산 확대, 3단계 자체 기술력 완성,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상세한 일정까지 짜여 있었습니다. 6개월 이내 한국산 디램 완전 대체, 1년 이내 파운드리 기술 자립, 2년 이내 모든 반도체 공정 국산화 완료. 누가 봐도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이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엔 시진핑 주석도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국을 넘어서야 한다. 의존은 곧 패배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시진핑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술도 생존할 수 없어요.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단순히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삼성의 디램 기술과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기술은 중국이 10년을 투자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 안에 모든 걸 대체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바로는 한국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30년간 축적된 노하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설계도나 매뉴얼로 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된 암묵지였던 것이죠. 다음 뉴스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자멸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 순간엔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의지 부족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2년 안에 가능할까요? 한국 기술 없이도 우리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돌아갈까요? 모든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당이 결정을 믿어야 한다. 며칠 후부터 실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디램이 빠져나갔습니다. 파운드리 라인도 점점 멈췄습니다. 중국산 대체품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내부에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전역의 반도체 공장들이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신장 위구르, 내몽골, 광시 등 전국 각지에 새로운 생산 라인이 구축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드디어 기술 독립을 이뤘다. 이제 한국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런 목소리들이 언론을 가득 채웠고 저 역시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거든요. 중국 정부는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자주창신의 승리 기술 강국 중국의 위상, 이런 슬로건들이 거리 곳곳에 걸렸습니다. 심지어 교육과정에도 기술 자립의 중요성이 포함됐습니다. 베이징 시내 곳곳에는 중국 반도체 세계 1위, 한국 기술 의존 탈피 같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하철 광고까지도 모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를 알리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조짐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방 도시의 작은 전력 제어소에서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산둥성에서 첫 번째 이상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제어 시스템이 간헐적으로 다운됩니다. 그 다음엔 허난성, 그리고 후베이성,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간 곳은 장수성의 한 전력 제어소였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중국산 제어 칩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갑작스러운 폭염, 도시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병원 장비가 꺼지고 철도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전력 부족인 줄 알았습니다. 곧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 긴급 지시에 따라 장수성 전력 제어소로 투입됐습니다. 그곳은 제가 5년 전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엔 가장 첨단 시설로 자랑스러워했던 곳이었죠.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어칩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시스템엔 모두 중국산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작동 중인 건 바로 2019년 이전 한국산 제어칩이 장착된 구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쓰고 있었습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바꾼 게 아니라 숨통을 스스로 조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차단하는 것이 곧 중국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그 다음 해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3년 여름 기온은 41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부 6개 성에서 동시다발적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하이 금융가가 먹통이 되고 선전 제조업 단지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베이징 사무실에서 첫 번째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수성 전역 정전, 저장성 주요 도시 전력망 마비, 안후이성 병원 시설 다운 하나둘 들어오는 보고들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부 내부는 완전한 패닉 상태였습니다. 국가전력공사에서는 24시간 비상회의가 열렸고 각 성정부에서는 재해대책본부가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오전 8시에 장수성에서 시작된 정전이 정오에는 저장성으로, 오후 2시에는 안후이성으로 확산됐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장비가 꺼졌습니다. 호흡기를 쓰던 노인들, 수술실에서 마취 중이던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은 손전등을 들고 수술을 시도했지만 정밀한 의료장비 없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난징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심장수술 중이던 환자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인공심폐기가 갑자기 멈췄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들은 수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전력 복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서는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습니다. 관제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이착륙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수십 대의 항공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며 연료 부족으로 긴급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철도 시스템은 다운됐고 전력 제어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가 중간에 멈춰섰고 수천 명의 승객들이 에어컨도 없는 열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상하이 지하철에서는 승객 5천여 명이 터널 안에 갇혔습니다. 정전으로 환풍시설도 멈춰서 터널 내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도보로 승객들을 대피시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 그것은 중국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참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라고 보도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다른 원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무원 총리가 직접 현장 지휘를 맡았고 인민의 방군까지 동원됐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이상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전 다시 현장 조사자로 투입됐습니다. 장수성, 제가 설계했던 지역 전력망의 심장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전력 제어 시설이라고 자랑했던 곳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의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불빛으로 가득했던 제어소가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백업 전원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24시간 돌아가던 냉각 시스템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모두 꺼져 있었고 제어 시스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윙윙거리던 서버 소음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 제어실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있었는데 모두 검은 화면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실시간으로 전력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기술팀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어칩이 전부 고장났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2년 전 교체된 최신 중국산 제어칩이었기 때문입니다. 품질 검증도 3번이나 거쳤고 국가 인증도 받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장난 칩들이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온에서 갑자기 성능이 저하되면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술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35도까지는 정상 작동하는데 38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40도가 되면 완전히 멈춰버려요. 설계 사양서에는 50도까지 정상 작동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옆방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 구역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곳엔 2018년형 한국산 칩이 장착된 구형 전력 제어 장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그 시스템만이 유일하게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안정적인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1도의 폭염 속에서도 말이죠. 이걸 아직도 쓰고 있었습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리를 울렸습니다. 우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술을 버렸고 결국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베이징 중심가의 지하철 제어실, 광저우 국제공항의 관제 시스템, 심지어 중나나이 정부청사의 보안 시스템까지 베이징에서 온 긴급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 핵심 인프라의 87%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 작동하는 13%는 모두 한국산 구형 칩이 장착된 시설들이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최신 칩은 고장나고 한국산 구형 칩만 홀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기술력 차이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한국산 칩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특별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산 칩은 정상 환경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산 칩의 내부 구조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온 환경을 대비한 특수 코팅이 되어 있었고 회로 설계 자체도 열 분산을 고려한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을 모방한 건 겉모습뿐이었다는 걸. 진짜 핵심 기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외형만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인식조차 정부 고위층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급 관료들은 체면을 의식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이징 중앙에선 기술 전략 전면 재검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진핑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국 기반시설 71% 마비 중국산 칩 신뢰도 12% 한국산 구형 칩 신뢰도 94%. 그 보고서는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지만 핵심은 단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중국 인프라 운영 불가능. 이 한 줄이 중국 정부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는 그 보고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계속 그 숫자들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전혀 다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기술을 다시 부르세요. 2023년 9월 정전 사태 이후 비공개 국가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실의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평상시 자신감 넘치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의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정확히는 책임 추궁을 위한 증인 자격이었죠. 2년 전 기술 국산화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으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중앙정부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했고 국무원 총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중난하이 제1회의실, 보통은 국가중대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날은 실패를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도 평소와 달리 두껍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자료는 3부로 나뉘어 제출됐습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 마비, 철도 운행 전면 중단, 전력 제어 칩 87% 고장. 책임자는 한 명씩 불려나갔고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첫 번째 책임자는 국가전력공사 부사장이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제어 칩의 대량 고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발언한 건 과학기술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기술 사양은 국제표준에 부합했습니다. 품질 검사도 통과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양서상의 성능과 실제 성능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왜 고장났는가? 그 질문에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기술 사양서에는 문제가 없었고 품질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고온 환경에서의 칩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명확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한 과장이 답했습니다. 모든 장비는 계획대로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구형 장비만 살아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몇 초가 아닌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국무원 총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한국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걸. 과학기술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기술 표준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질문에도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표준은 국제규격에 맞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한 명의 원로 과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표준이 아니라 노하우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된 것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경험과 노하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원로 과학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30년간 축적한 반도체 제조 경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은 매뉴얼로 전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만 보고 셰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가 앉아있는 가운데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소리만이 회의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 소리는 마치 중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그대로 해산됐습니다. 남은 건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과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대체 왜 다 폐기하라고 했느냐? 어떤 사람은 테이블을 내려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기술 고문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앞서 있었나요?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 간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기술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우리는 기술의 겉모습만 보고 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30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정체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2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과학기술부의 한 국장이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산 칩을 분해해서 구조를 분석했지만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겉모습만 따라했으니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회의 참석자 일부가 한 통의 내부 메모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삼성을 다시 부르세요. 몇 명은 웃었습니다. 몇 명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버렸던 기준으로 그 밤 베이징 정부 청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중국의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2년 전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및 대체 방안. 그 보고서의 결론은 완전 대체 가능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의 표면적인 사양만 보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기술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축적된 경험, 무수한 시행착오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다시 호출됐습니다. 기술 자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는 단 하나, 삼성과 SK의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라는 것. 그들은 공식 외교 경로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알려지면 중국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강국 중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뉴스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주였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직접 내린 지시였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라. 단 절대 언론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 경로, 구기술자 명단, 통역관 채널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심지어 10년 전 중국에서 일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연락처까지 뒤져가며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체면 따위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국가정보부에서도 비공식 루트를 동원했습니다. 한중 민간 교류 단체, 양국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 심지어 문화 교류 행사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베이징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부 청사 곳곳에서는 24시간 비상회의가 열렸고 각 부처마다 한국 접촉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한국 접촉 방안이라는 극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무부에서는 한국 기업 유치 특별 인센티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한국을 되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받은 문서의 공식 명칭은 이랬습니다. 기술 원점 복원 요청서, 한국과의 협력 재개에 관하여. 그 문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 폐기했던 한국식 기술 지도서가 그 문서와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린 것을 다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무릎 꿇고 되돌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구체적인 요청 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술 지원, SK하이닉스 메모리 칩 공급, 한국전력 제어 시스템 도입, 2년 전 우리가 거부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문서 맨 아래에 적힌 서명이었습니다. 시진핑 본인의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승인함, 단 3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접촉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삼성 본사에서는 현재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 계획은 없다는 공식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10년 전 베이징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국인 친구, 5년 전 상하이에서 만났던 삼성 엔지니어, 모든 연결고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15년 전 중국 유학 시절 알게 된 한국인 교수까지 찾아갔습니다. 중국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 한 번만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중국이 2년 전에 한국을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지금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중국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 기술자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한국 기술자는 5년 전 상하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거만한 태도에 실망해서 돌아갔던 분이었죠. 그렇지만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 뒤 삼성과 SK 본사의 비밀 회신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고위 기술 참모 2명, 그리고 전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엔 기술 협력 요청서를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2년 전엔 중국의 자존심을 앞세워 떠났던 곳에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동안 더욱 발전해 있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자동화 시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시설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간헐적으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에서는 중국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력시설 복구 작업 진행 중, 기반시설 안정화 노력 여전히. 우리는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의 붕괴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삼성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기술진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내가 통역을 하는 중 한국 기술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하나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고 도와줘도 따라오진 못해요. 그 말엔 오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리죠. 그 한마디에 중국 기술 참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 기술진의 리더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2년 전 중국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술 협력은 정치와 별개입니다. 그 말에 중국 측 대표단은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 기술팀이 다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린 그들을 텅 빈 반도체 공장 앞에 데려갔습니다. 라인은 멈춰 있었고 설비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중국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는 실패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술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 말에 중국 관계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한쪽에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시진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한가운데 멈춰 선 라인 앞에서. 아무도 그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 굴욕적인 현장에 나타날 줄은.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술팀도 중국 관계자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이런 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비서진을 통해 처리하고 공식 행사에만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쌌지만 평소의 위압적인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방문처럼 보였습니다. 우린 다가갔고 그도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국 기술자들도 중국 관계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국 기술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권위적이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인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통역을 맡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한국 기술팀 사이에서 통역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굴복을 의미한다는 것. 그는 먼저 멈춰선 생산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자랑스러워했던 그 시설이 이제는 실패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리더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시진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이건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인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리더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발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에 시진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시진핑이 한국 기술자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외국 기술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팀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고 잠시 뒤 반도체 라인 상단에 깃발 하나가 걸렸습니다. 붉은 오성홍기, 그리고 그 옆에 푸른 태극기.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광경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을 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 갑자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깃발, 저 자리에 걸릴 줄은 몰랐네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장면은 사진 한 장으로 남았고 그 사진은 지금도 한국 본사 회의실 한쪽 벽에 걸려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협력 기념이라는 제목과 함께 시진핑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말에 중국 관계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중국은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인정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자세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 기술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기준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한국의 우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전환됐고 한국을 배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실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진실을 찾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날 이후 중국 정부는 기술 협력 재개를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단 한 줄의 논평도 없이 한국에선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삼성, 중국 반도체 복구 지원 착수. 중국,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리다. 시진핑, 한국 기술력 공식 인정. 중국 내부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굴욕적이라며 반발했지만 대부분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국 기술 재평가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기술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도와줄 필요가 있냐고. 삼성의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 말은 한국 기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였습니다. 우리는 전쟁 없이 무릎 꿇게 하지 않고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중국 내 모든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술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확장 공사, 상하이 스마트시티 구축, 선전오지 네트워크 기지국 설치, 모든 곳에서 한국 기준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기반시설 구축 시 한국 기술 표준 우선 적용, 이는 사실상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중 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한국을 기술 표준이 벤치마크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대학들이 한국의 공과대학과 대규모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기술이 진짜 기술이다, 이런 말이 중국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대학, 칭화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등 중국 최고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공학, 통신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유학이 필수 코스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BYD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 기술진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면 우대한다는 채용 공고가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한국 기술 표준 도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교통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를 한국 기술 표준에 맞춰 재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기술 도입 전문가라는 직책으로 2년 전에는 한국 기술을 배제하려 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단계 기존 중국산 시설 전면 점검, 2단계 한국 기술 표준에 맞는 설비 교체, 3단계 한국 기술자들의 현지 교육, 규모만 해도 수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2025년 중국 베이징 국제기술박람회 대한민국 특별부스가 중앙무대에 배치됐습니다. 그 자리에 선 건 전직 반도체 기술자였던 저와 제가 함께했던 한국기술팀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한국 기술이 탑재된 시연 장비 앞에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칩의 안정성 비결이 뭔가요? 한국 기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나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스승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국 기술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존경과 동경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중국 대학생이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한국 기술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열정과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중국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따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기준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 중국 관람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현재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이 추격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기술력으로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기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식이라는 말은 최고 품질을 의미합니다. 한국 표준에 맞춰라, 한국처럼 만들어라 이런 말들이 중국 기업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중국을 굴복시킨 진짜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증명한 것은 크기가 아닌 품질이었고 수량이 아닌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오늘날 한국을 아시아 기술의 진짜 리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바이오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유학이 최고의 스펙으로 여겨집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 연구 문화까지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 자립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 기조가 전환됐고 모든 신규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우선 검토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인프라를 한국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2년 전 폐기했던 바로 그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한국에게 고개 숙인 진짜 이유입니다. 기술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 증명했습니다. 진짜 기술력이란 크기나 자원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끊임없는 혁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는 그 어떤 거대한 국가도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전역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그들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을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닌 배워야 할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중국 앞에서 보여준 진정한 기술 강국의 위상입니다. 작은 나라의 위대한 변화. 앞으로 대한민국이 써내려갈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그 역사의 순간을 지켜봐 주세요.